인생의 위대한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다. 올더스 헉슬리. 이름만큼이나 좋은 시가였다. 나는 흡연실 구석에 앉아 시가향을 음미해 보았다. 담배 맛을 아는 이들이라면 약간 눅눅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2주 동안이나 옷장 속에 묵혀두었던 것 치고는 맛과 향이 탁월했다. 또 하나 빌피치 본부장의 회의 시간 중에 즐긴다는 점이 나의 흥미를 자극했다. 어쨌거나 약간은 황당했던 만남이었지만 요나 교수는 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해 주었다. 다시 회의실로 돌아갔을 때 본부장은 단상에 서서 지휘봉으로 그래프 중간 부분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회계부장 에탄을 비롯해 나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본부장의 설명에 따라 메모를 하거나 코멘트를 하면서 회의에 열중하고 있었다. 일괄된 매개변수, 확보해야 할 본질적인 사안, 경쟁 우위의 기반, 수익 회복을 위한 광범위한 대안, 운영지표, 탄젠트의 표준 도수를 제공하고 정말로 지겨운 회의였다. 나는 하드웨어가 마비된 시스템처럼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 회의 내용 중 그 무엇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는 낯설고 이질적인 대화 중간에 등장하는 제품 생산 관련 용어들 뿐이었다. 문득 요나 교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알렉스, 기업의 목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면 자넨 생산성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도 없네. 그건 단지 숫자놀이나 말장난에 불과한 거야. 어쩌면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유니웨어 사업부 관리자들은 요나 교수의 지적대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나는 다시 시간의 벽을 넘어 2주 전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으로 건너갔다. 요나 교수는 분명 내게 좋은 지적을 해주었지만 그의 이론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나는 요나 교수를 떠나보내고 난 뒤 허겁지겁 휴스턴행 비행기에 올라타 로봇 관련 세미나 준비에 골몰했다. 그러고는 모든 것을 잊고 있었다. 그런데 2주가 흐른 지금 나는 유니웨어 사업부 회의실에 앉아 요나 교수의 조언을 곱씹으면서 기업 목표에 관한 화두를 정리하고 있었다. 불현듯 여기 모인 유니웨어 사업부 식구 중 어느 누구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연 우리 회사의 실질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이 자리에 모인 그 누구도 가장 기본적인 명제를 묻지 않았다. 본부장은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기회비용 운운하며 생산성 향상의 기치만을 떠벌리고 있었다. 힐튼 스미스는 빌피치의 말끝마다 지당한 말씀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오전 10시 드디어 본부장이 휴식 시간을 갖자고 제의했다. 모두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속속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갈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젠장,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알 수 없는 피로감이 몰려들었다. 대체 회의 주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작자들하고 뭘 의논한단 말이야? 하루 종일 이어지는 이런 회의가 과연 우리 공장의 경쟁력을 얼마나 키워줄까? 내 자리를 보장해주나? 그것도 아니라면 사업부 내 다른 공장의 일말의 도움이라도 주나? 나는 아무런 확신이 들지 않았다. 아직까지 생산성의 개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곳에 눌러앉아 있어야 한단 말인가? 아니, 무의미한 논쟁만 무성한 이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논의한단 말인가? 나는 조용히 서류 가방을 챙겨 회의실 밖으로 빠져나왔다. 일단은 운이 좋았다. 엘리베이터로 가는 동안 누구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막 버튼을 누르려는 찰나 약삭빠른 힐튼 스미스가 다가와 아는 체를 했다. 어이, 알렉스 공장장, 벌써 가려고? 그의 질문을 무시하려고 했지만 그가 빌 피치에게 어떤 고사질을 할지 난감했다. 나는 일단 생각나는 대로 둘러댔다. 공장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 말이야. 아무래도 가봐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이야? 혹시 비상사태라도 벌어진 거야?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때마침
때마침 도착한 엘리베이터 때문에 힐튼 스미스의 교활한 눈빛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의혹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회의장에서 무단 이탈한 것 때문에 빌피치가 나를 해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다. 그러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내 마음은 오히려 홀가분해졌다. 3개월 뒤에 정리해고되거나 지금 당장 해고되거나 어차피 내 손익계산은 마이너스일 뿐이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나는 무작정 차를 몰아 교회로 나갔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상관없었다. 회의장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대가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었다. 최고 속도가 주는 스릴을 즐기며 지칠 때까지 엑셀레이터를 밟았다. 자유란 이런 것이었다. 그것이 지겨워지기 전까지는 일종의 환희를 안겨주는 흥분제. 자유를 만끽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날씨였다. 태양은 눈부시게 빛났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대지는 이른 봄의 준엄한 자태로 만물의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고 나는 머릿속을 비워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가 될 때까지 비우고 또 비웠다. 2시간쯤 달리자 어느 정도 안정감이 들기 시작했고 나는 핸들 돌려 공장으로 향했다. 오후 2시. 공장으로 막 들어서는 순간 왠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시 힘껏 엑셀레이터를 밟았다. 참을 수 없는 허기가 느껴졌다. 허기부터 달래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돌린 것은 사실이지만 공장에 들어서지 않은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교감이 필요했다. 길을 따라 1마일쯤 올라가니 작은 이탈리안 피자 가게가 보였다. 점심시간이 지난 뒤여서인지 가게 안은 한산했고 처음에는 가볍게 허기만 달랠 요량이었지만 막상 가게 안에 들어서니 누르고 있던 식욕이 요동쳤다. 무엇을 시킬까 고민하다 치즈, 페퍼로니, 소시지, 버섯, 피망, 고추, 올리브, 양파 그리고 안초비를 곁들인 중간 사이즈의 피자를 주문했다. 기다리는 동안 음식 냄새를 맡은 탓인지 계산대 옆에 진열된 간식거리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 땅콩 2봉지와 타코칩을 집어들었다. 주인은 며칠을 굶은 게 아니냐며 농담을 건넸지만 채울 수 없는 공복감을 그가 어찌 알겠는가.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내 식욕은 마음의 상처에서 비롯되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처럼 나는 땅콩을 입속으로 우겨 넣었다. 목이 말랐고 맥주가 필요했고 낮술을 즐기는 편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맥주가 필요했다. 냉장고 안에 있는 차가운 캔맥주를 보는 순간 내 결심은 확고해졌다. 이런 걸 셀리의 법칙이라고들 하지. 나는 버드와이저 6캔과 따끈한 피자 그리고 안주거리를 챙겨 들고 밖으로 나왔다. 구석진 피자 가게 안에서 내 화려한 외출을 망치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공장 맞은편 변전소 진입로에 위치한 언덕 자갈길을 떠올렸다. 그곳이라면 얼마간의 자유로움 속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 들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다. 내 차 마스다가 요란한 소리와 함께 먼지구름을 일으키며 곧장 언덕 위로 돌진했다. 그 바람에 음식들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지만 오랜만에 즐기는 랠리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나는 시동을 끄고 평평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 넥타이와 와이셔츠 단추를 풀어 헤치고 나니 그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고속도로 너머로 내가 이러고 있는 유니코사 건물이 한눈에 들어왔다. 창문 하나 없는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 사이로 빼곡히 들어찬 주차장 그리고 회색 철강 박스 그 안에는 주간조 400여 명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공장 전체의 모습을 대변이라도 하듯 모든 것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 막 도착한 트레일러에서는 원자재와 기계 부품이 들어오고 있었고 그 반대쪽에는 완제품을 출고하고 있는 트레일러가 대기 중이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공장이 진행하고 있는 일의 전부이다.
따라서 내 임무란 이 모든 과정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게끔 관리하는 일이었다. 타는 듯한 갈증에 맥주캔을 따 단숨에 들이켰다. 공장은 랜드마크 같았다. 언제나 그곳에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곳에 있을 것처럼 보였다. 문득 우리 공장의 역사가 15년밖에 안 됐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과연 앞으로 15년을 더 버틸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우리 공장의 목표는 뭘까? 내가 여기서 진행해야 할 과제는 뭐지? 대체 어떤 방식으로 공장을 운영해야 할까? 공장을 지탱하는 힘의 근원은 뭐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뭘까? 요나 교수는 분명 단 하나의 목표가 있을 뿐이라고 했다. 글쎄, 과연 그럴까? 우리는 작업 일정에 따라 그날그날 많은 일을 진행하고 있다. 작업의 우선순위를 배제하더라도 고객과의 약속이 걸린 일은 하나같이 중요했다. 빌어먹을 그 모든 것을 목표라고 할 수 있잖아. 가령 원자재 구매만 해도 그렇다. 원자재란 제품 생산을 위한 충분 조건이며 시장 선점을 유도하는 주요 매개 변수로 작용했다. 따라서 원자재를 싸게 사는 것은 여타 모든 제조 공장에 주어진 숙명의 과제였다. 때문에 양질의 원자재를 싼 값에 구매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한 업무였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돌아보니 포장지에 쌓인 피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젠장, 허기도 잊고 있었군. 그건 그렇고 피자가 우선이다. 두 번째 피자 조각을 베어 무는데 내 안의 작은 목소리가 질문을 던졌다. 이것이 우리 공장의 목표인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원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공장의 존재 이유란 말인가?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다. 먹고 있던 피자 조각이 목에 걸렸는지 한동안 기침이 나왔다. 아니, 아주 틀린 생각은 아니다. 구매부 담당자들은 분명 그것이 우리 회사의 목표인 양 행동할 것이다. 재고적체 문제는 관심 밖에 둔 채 자기들이 저가에 구입한 모든 잡동사니들을 창고 깊숙이 쌓아두기에 급급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뭐지? 32개월분의 구리철사, 7개월분의 스테인리스 강철판, 다른 모든 자재들. 하지만 우리는 이만한 원자재를 감당하기에 너무도 벅찼다. 현실적으로 구매부 담당자들이 사들인 수백만 달러 어치의 원자재들이 창고에서 썩고 있는 실정이었다. 참으로 엄청난 액수가 아닌가? 그렇다면 원자재의 저가 매입은 우리 공장의 목표가 될 수 없다. 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게 아닐까? 우리는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 우리 공장 하나만 떼어놓고 봐도 수백 명을 채용했고 유니코 그룹 전체를 통틀어 보면 수백만 명을 고용했다. 어느 일간지에 실린 광고 카피처럼 인적 자원은 유니코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임에 틀림없다. 다양한 기술과 전문성을 지닌 훌륭한 인력 없이 회사가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나 개인적으로도 유니코사가 많은 일자리와 안정된 급여를 제공해 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지만 고용 창출이 기업의 존재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고한 사람들만 봐도 알 수 있다. 만약 우리 공장이 몇몇 일본 기업들처럼 종신 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다 해도 일자리가 목표라고는 단언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마치 그것이 기업의 목표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그것은 미끼에 불과하다. 공장은 월급을 주고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다. 좋다. 그럼 초점을 바꿔 우리 공장의 설립 취지를 생각해보자. 공장을 설립한 첫째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다. 왜 그것이 목표가 될 수 없는가? 잠시 혼란스러워졌다. 생각의 바퀴를 굴려야 했다. 다시 개념을 정리해보자. 우리는 공장, 즉 생산업체에서 일한다.
이것은 우리가 뭔가를 생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당연히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란 말인가? 그러나 요나 교수는 생산이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 것인가? 최근 여러 언론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유행어 하나가 떠올랐다. 품질 관리는 어떤가? 이런 것이라면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 만약 제조 공장이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한다면 결국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제조 공장의 양질의 제품으로 고객의 욕구를 채워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내 경쟁력을 상실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지만 이것은 유니코사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 뼈저리게 터득한 교훈이다. 유니코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품질 향상을 위한 신개념 프로젝트를 도입하는 등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우리 공장도 이에 일조해 왔는데 어째서 공장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는가? 실례로 품질 관리가 기업의 목표라면 롤스로이스처럼 품질 면에서 월등한 기업이 왜 부도 직전의 위기에 몰려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품질 자체가 목표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품질 관리는 제조 공장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과제이지만 목표는 아니다. 그럼 뭐가 문제지? 비용? 만약 저원가 생산을 담보해야 한다면 효율성이 가장 유력한 대안이다. 그렇다면 해답은 품질과 효율성으로 좁혀진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불량률이 낮을수록 제작업은 줄어들고 그 결과 생산 원가는 낮아진다. 어쩌면 요나 교수가 지적한 것이 이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것, 이것이 목표일 것이다. 품질과 효율성, 참으로 절묘한 해답을 찾은 것 같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빌피치에게 닥달 전화가 걸려오지는 않았는지 잡다한 생각이 들었지만 모두 무시하고 자동차 시트에 몸을 깊숙이 파묻고 네 번째 맥주캔을 닫다. 어쨌든 요나 교수의 수수께끼를 풀었다는 생각에 잠시나마 온몸의 긴장이 풀렸다. 기분 좋은 나른함을 즐기고 있는 사이 또 다른 의구심이 나를 일깨웠다.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어. 단지 식사 후의 소화불량 같은 느낌이 아니었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한다는 것은 좋은 목표처럼 느껴졌지만 그런 목표가 공장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머릿속에 몇 가지 사례가 떠올라 다시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폭스바겐은 무슨 이유로 그들의 트레이드마크인 딱정벌레 차 생산을 중도에 포기했는가? 그 제품은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생산 가능한 히트작이었다. 아니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더글라스사는 왜 DC-3 기종을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는가? 각종 데이터들이 입증하듯 DC-3 기종은 최고의 항공기였다. 단언하건대 더글라스사가 DC-3 기종을 꾸준히 생산했다면 현재 그들은 새롭게 출시된 DC-10 기종보다 나은 조건에서 DC-3 기종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찾은 해답은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양질의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았다.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대체 기업의 목표가 뭐란 말인가? 맥주를 마시며 나는 손에 쥐고 있는 알루미늄 캔의 부드러운 끝처리를 응시했다. 대량 생산 기법의 진수가 절묘하게 드러났다. 이 맥주캔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땅속에서 광석 상태로 버려져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알루미늄 제조업자는 과학기술과 기계를 이용해 광석을 반영구적인 형태의 금속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잠깐. 이 대목에 이르러 나는 다시 생각을 전진시켰다. 맞다. 바로 이것이다. 기술. 이것이야말로 기업의 목표에 가장 근접해 있다. 우리는 기술적인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 최첨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장 점유 가능성은 더 커진다. 기술 발전 속도의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끝장이다.
그래, 기업의 목표는 바로 기술인 거야.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아니, 이것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만약 제조공장의 실질적인 목표가 기술이라면 기업 내 요직은 연구개발부에 속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연구개발부서는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도구처럼 항상 옆자리에 밀려나 있다. 우리에게는 최첨단 기기가 구비되어 있다고 가정해보자. 과연 그것이 3개월 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기술은 제조공장이 보유해야 할 마지노선이긴 해도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어쨌든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었다. 지금까지의 예측을 종합하면 기업의 목표는 효율성, 품질, 그리고 기술이 삼위일체를 이루는 조화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요나 교수의 말은 접어두고라도 우리의 목표는 분산될 수밖에 없다. 이것 역시 아니다. 결국 아무 의미 없는 헛수고를 한 것이란 말인가. 생각의 골이 깊어갈수록 내 혼란은 거듭되었다. 잠시 눈을 들어 언덕 아래 내 사무실을 바라보았다. 성냥갑만한 크기의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비서가 분주히 전화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다. 맥주 한 모금을 길게 들이켰다. 고개를 들어 다시 한번 공장을 내려다보았다. 공장 너머 뒤편으로 창고 건물이 보였다. 그곳에는 예비 부품과 아직 팔리지 않은 재고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좋게 2억 달러는 나갈 것이다. 완제품은 모두 최첨단 기계 설비로 효율적인 공정을 거쳐 제작된 양질의 제품이다. 한데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 어떤 이유로 재고품들이 품질 보증서와 함께 플라스틱 포장재로 밀봉된 채 창고 안의 퀴퀴한 냄새 속에서 팔려나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혹시 이게? 그렇다. 유니코사는 재고품을 창고에 쌓아두려고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목표는 바로 판매에 있지만 판매가 목표라면 요나 교수는 왜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보지 않았는가? 목표를 기준으로 볼 때 시장 점유율은 판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면 그 분야에서 최고의 판매 실적을 올릴 수 있다. 시장을 잡아라. 그러면 성공이 보장된다. 오래된 격언 하나가 떠올랐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린 돈을 벌지 못하고 있지만 판매량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계속 적자를 보면서도 그저 재고량을 줄이기 위해 판매하는 회사들. 유니코도 그런 회사 중의 하나이다. 시장 점유율은 높지만 계속해서 돈을 벌어들이지 못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기업이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돈. 그렇다. 제조 공장의 최대 목표는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다. 바로 이 금전적 부담감 때문에 빌피치 본부장은 우리 공장을 폐쇄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린 건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내 역할은 분명하다. 손실분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일, 이것이 내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아니지 아니야. 만약 내가 적자를 만회하고 이익과 비용을 같은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기적을 이루어낸다고 가정해보자. 공장이 회생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기업이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 공장을 설립했겠는가? 기업은 수익을 창출할 때 존재의 의의를 갖는다. 이제야 명확한 구도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제조공장의 목표는 오로지 돈을 버는 데 있다. 일찍이 유니코사의 창립자인 바르톨로뮤 그랜비가 1881년 기업을 창립하고 계량 석탄 난로를 무기로 시장에 진입한 이유가 이것 말고 또 무엇이 있겠는가? 석탄 난로에 대한 애정 때문에 아니면 수백만 명의 대중들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생활을 선사하기 위해? 천만의 말씀, 그랜비는 사회사업가가 아니다. 그는 철저한 기업가였고 떼돈을 벌어들이기 위해 유니코사를 설립했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고 마침내 성공을 거머쥐었다. 당시 유니코사의 석탄 난로를 능가할 만한 제품이 없었다는 점이 가장 유력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가능성을 예감한 투자자들은 벌떼처럼 몰려들었고 그는 유니코사 주식을 주식시장에 상장했다. 오늘날 그랜비 회장의 신화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돈을 버는 것이 기업의 유일한 목표인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란 말인가? 혹시 다른 것이 있지는 않을까? 나는 서류 가방에서 노란 메모지를 꺼내 기업의 목표라고 생각했던 항목을 리스트로 만들어 보았다. 원자재의 저가 매입, 우수 인력 확보, 첨단 기술, 양질의 제품 판매, 시장 점유 등에서 정보 흐름과 고객 만족도에 이르기까지 판단의 기준이 될 만한 모든 사항을 나열했다. 이 모든 항목은 성공적인 기업 운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각각이 의미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항목의 대다수가 회사에 돈을 벌어다 주고는 있지만 목표 자체가 될 수는 없다. 굳이 정의를 내리자면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에 불과했다. 확실한가? 글쎄, 아직까지 확실하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아무튼 기업의 목표가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라는 가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회사가 돈을 벌어들이지 못한다면 위에 열거한 모든 항목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이다. 기업이 돈을 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제품 생산, 판매가 중단되고 기존 거래선이 끊기고 자산 매각 여유분마저 전혀 없는 상태라면 기업은 더 이상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것이다. 목표는 돈이다.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도 이것을 대체하지 못한다. 다른 각도에서 검증해보자. 요나 교수의 논리에 따라 기업의 목표가 돈을 버는 데 있다고 가정하면 돈을 버는 쪽으로 연결되는 모든 행위는 생산적인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비생산적인 것이 된다. 지난 2, 3년간 우리 공장은 목표점에서 벗어나 있었다. 따라서 우리 공장이 회생하기 위해서는 공장이 더 생산적으로 변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 유니크로사에 돈을 벌어다 주는 방향으로 공장 운영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한다는 말이다. 현재 상황을 극도로 단순화한 공식처럼 보일지 몰라도 전곡을 찌르는 묘수이다. 적어도 이만한 논리라면 공장이 회생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차창 밖의 세상은 이른 봄의 기운을 간직한 채 아늑한 평화를 전하고 있었다. 아침 나절보다 몇 배는 강렬해진 햇살이 차 유리를 비집고 들어왔다. 나는 방금 어두컴컴한 터널을 빠져나온 이방인처럼 주위를 둘러보았다. 눈에 익은 모든 풍경이 새롭게 느껴졌다. 나는 마지막 맥주캔을 음미하며 새로운 목표를 되새겼다. 목젖을 타고 새로운 의지가 불타올랐다.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해졌다.